학부 때 공부할 때까지는 되게 객관의 세계에 있었다면 대학원 때부터는 객관, 주관, 그리고 노이즈, 비빔밥처럼 섞여있는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너는 80점 정도로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건 필요해지고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는 점점 더 줄어들어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지도 교수도 믿으면 안 되고 리뷰어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채널 영상 중에서 대학원에 오기 전에 했던 착각들 그 부분 중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자랐던 부분이 대학원 공부랑 학부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 왜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지 혹은 왜 실망스럽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라는 건 저한테 늘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하기 싫은 거를 인내하면서 인격 수양을 하는 도구 같은 것으로 느껴졌었는데 막상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니까 재밌을 때도 있네?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첫 번째로 대학원 공부가 학부 공부랑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주체성이에요. 대학원에 들어가면 제 연구 프로젝트가 생기잖아요. 제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책임지면서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논문이나 뭐 학회 발표나 이런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남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좋네 나쁘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가 보다 기계처럼 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재미가 떨어지고 억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큰 요인이 됐던 것 같거든요. 대학원 공부는 공부한 내용들이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 내용을 바로 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더 좋은 추론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용도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행위가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학부에서 공부했던 건 약간 지식 습득을 일단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나 조별 활동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고 이 정도에 머물렀고 많이 습득은 하는데 그게 제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창출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얕게만 공부를 하니까 서로 지식들이 뒤섞이니까 창조하고 막 추론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학부에서도 그런 걸 잘 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구되는 것들만 해내기 급급해지잖아요. 일단 학점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제시를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되는 게 있으면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준비하고 학점 잘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공부에 급급해서 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어느 학기 기간 동안 너는 이거를 공부를 해서 A라는 점수를 받으면 너는 잘한 거고 잘해내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존재를 하니까 훨씬 쓸데없이 고민하게 되고 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학원 공부는 약간 병렬적인 과정이 있는 것 같은 게 제 분야가 일단 정해져요. 뭐 저는 이제 인지 발달에서 수인지 발달로 정해졌다고 하면 수인지 발달 분야의 논문들을 막 읽는 단순 지식 습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제 연구 주제가 교수가 갖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연구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가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익히기에 급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논문에 엄청 꽂히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논문에 집착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 논문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확대 과대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논문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연구 논문에서 반대되는 결과야 이러면 안 되지 말고 꽂혀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논문 이런 논문 또 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막 전혀 다른 결과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한 곳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던 사고도 약간 벗어나지면서 큰 그림이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아는 지식이나 거기에서 생성된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갖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랑 제가 알고 있는 연구 지식이 잘 융합이 되면서 그 연구 지식이 프로젝트의 의미나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을 추론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과정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점점 더 업데이트 해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제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일정 그 역치가 넘어가면 제가 한 연구 결과를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역치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계속
도전하더라도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석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연구한 결과 추려가지고 국내 학회지를 논문으로 내려고 했는데 까였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제 실력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역치가 넘어가고 나면은 연구라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즐거워져요. 아는 게 있으니까 또 할 말도 생기고 할 말이 있으니까 더 재밌어지고 제 거를 제가 연구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공부라는 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그런 역치에 도달하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평가를 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1차적으로는 지도교수가 제 연구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랑 제 지도교수가 아무리 막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건 좋은 발견이야 한다고 해도 막상 이 논문을 내면 리뷰어는 그냥 가차없이 저의 연구 결과를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리뷰어 한 명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이 존재하고요. 학부 때 공부할 때까지는 되게 객관의 세계에 있었다면 대학원 때부터는 객관, 주관, 그리고 노이즈, 비빔밥처럼 섞여있는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너의 성적은 A야, 뭐 너는 80점 정도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더 자기 확신만이 끌고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점점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게 외적인 보상이 점점 안 와요. 그냥 뭐 논문 나올 때 정도나 상 같은 거 받을 때인데 논문 내기도 어렵고 상 받기는 더 어렵잖아요. 아니면 뭐 교수가 된다거나 직업을 얻었을 때나 이럴 때밖에 없으니까 점점 이제 외적인 보상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황스러운 측면일 수가 있는 게 소위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외적인 보상에 늘 큰 가치 부여를 하면서 공부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특히나 살아오셨으면요. 근데 대학원 박사 이런 레벨에 갈수록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그 외적인 보상마저도 그 사람의 뇌피셜이지 주관이지 객관적인 인정이 아닌 거지.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관과 노이즈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멘탈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게 대학원 때부터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학교 밖을 벗어나면은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 객관적 평가가 존재했던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라는 그 시스템이 오히려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지, 이 세상은 원래 불확실한 곳인데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그 시스템에 익숙하게 지냈다가 그런 기준이 이제 점점 더 모호해지는 지식 체계를 연구하는 쪽에 점점 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건 좀 필요해지고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는 점점 더 줄어들어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지도 교수도 믿으면 안 되고 리뷰어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존버 정신이다. 내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밀고 나가고 틀리다면 틀린 과학적인 이유를 찾아서 내 뇌에서 가설 검증과 확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제 지식이 발전하는 거지. 누구한테 전수를 받고 이런 게 줄어드는 걸 겪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총체적인 과정이 그래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암기한 다음에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회상할 줄 아느냐로 평가받았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주체성이 주어지고 내게 된다는 사실이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절대적 기준이 없고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막 높고 또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기준이 부족하기도 하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불안?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대학원 공부는 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제 프로젝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추론하고 이러다 보면은 통찰적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연구 분야를 보는 관점이 좁고 깊어진다는 걸 느껴요. 한 분야를 오랜 시간 동안 파고 쌓아가는 스타일의 공부를 하니까 실제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추론을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떤 주제나 연구 내용 이런 생각을 얘기해야 될 때 혹은 추론 같은 걸 해야 될 때 뭐 직관이나 상식 같은 거를 근거로 또 이런 사례가 살다 보니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제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추론의 근거가 여태까지의 과학적인 발견이랑 그거에 따른 이론의 근거에서 추론을 하게 된다는 말 같아요. 이 부분에서 SOP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거를 정말 잘 해내면 좋은 SOP를 쓸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들은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라기보단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연구실에서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 있죠. 그 분야의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추론 과정을 SOP에다가 잘 담아내면은 분명히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학계에서 전문가랑 전문가가 아닌 분을 가리는 기준이 얼마나 과학적인 연구 사실에 기반해서 추론을 내릴 수 있냐 아니냐로 갈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친숙하게 느낄 만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추론을 한 문단을 발견을 했으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석사를 하고 가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석사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추론 능력이 점점 생기니까요.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하고 갖고 있는 연구 데이터를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SOP에 당연히 녹아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론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기만 하면 근거가 되는 이 연구 결과들이 막 완전 업데이트 된 게 아니어도 얘는 그래도 이 정도 추론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애구나 하면서 뽑아갈 거라고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능력이 생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동의 공정한 분배 능력이랑 수인지 능력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누구누구의 연구 그리고 또 성인 연구에 의해서다. 밑바탕을 깔아놓고 선행 연구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점을 이렇게 극복하고 좀 더 어린 연령은 어떻게 이 공정한 분배 능력을 발달시킬지도 연구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선천적인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 분야에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연구 분야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SOP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은 불확실성이 커져요. 운의 좌우가 많이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 결과가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올 확률이 예상한 대로 나올 확률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연구를 하다가 운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 당연히 제가 가설 설정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고만장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생각처럼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이럴 때는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잘 풀릴 수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한 번은 일이 잘 풀릴 수 있어도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잘 모르고 되게 일희일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계획서 만들어갖고 해놨는데 막상 생각한 대로 안 나오는 거지 결과가.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해낼 때가 있거든요. 막 예를 들면 아동의 공정한 분배 능력의 발달에 수세기 능력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막상 들여다봤더니 선천적인 수 비교 능력이 훨씬 더 개입을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해석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썰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해석을 되게 잘 해내가지고 예상한 부분이랑 달라졌지만 새로운 해석 지점을 넣어가지고 논문이 나오고 막 내가 열심히 고민한 내용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즐거웠던 것 같긴 해요.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연구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엄청 크고 잘 풀리면 엄청 운 좋게 잘 되고 잘 안 풀리면은 막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잘 안 풀린다는 어떤 거를 예로 들 수 있냐면 제가 4가지 변인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메인 가설이 변인 1이랑 변인 2와의 관계였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 근데 변인 1이랑 3이랑 나왔어.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든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거 같다. 교수한테 말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우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재밌네. 그렇지만 이거 갖고 논문은 낼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이 프로젝트 늘어지고 이제 결과 안 나오고 해답이 없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새로 연구를 해. 다른 거 추가해서. 그럼 새로 연구를 하면은 예전에 그 나왔던 이 가설이랑 또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 근데 아까 그 첫 데이터셋에서 나왔던 이 제3의 변이 있죠. 그거랑 또 안 나오는 거야.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야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네. 그래. 시간 끌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은 다르잖아요. 계속 결론이 안 나오고 깔끔하게 해석이나 결과물을 못 내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거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대학원생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해석 지점을 이제 저밖에 졸업할 사람이 안 남아서인 것이 너무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 논문 아니면 석사 논문 어떻게 내가지고 끝맞춰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수한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꽂혀서 생각하다 보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테크트리를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작과 끝을 정하고 최선의 결론 해석을 내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논문 내보고 결과가 나오면 나온 대로 또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꾸 이 자동차를 굴릴 엔진을 켜놔야 되는데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교수랑 안 맞거나 교수가 완벽주의거나 제가 동기가 부여가 안 되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과가 안 나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어지는 거죠. 점점 졸업이.
그게 왜 졸업이 늦어지는지 일화적으로 살펴보셨는데 깔끔하지 않은 세상과 그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나의 데이터 그거를 깔끔하게 해석을 내려야만 하는 자신 그런 과정에서 나는 클리어한 거를 교수는 클리어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오류 그러면서 점점 지나가는 시간 이 과정에서 오는 나의 멘붕 이런 것들이 대학원생들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논문을 쓰면서 창조라는 과정을 하긴 하잖아요. 그 자체에서 오는 쾌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학부 과정이나 중고등학교 내에서는 겪어보질 못했는데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몰두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해내고 이런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고 고통 플러스 쾌감?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아드레날린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탈출 게임을 할 때 어렵고 막막하지만 재밌는 그런 심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유가 대화의 희열이란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가장 행복할 때가 곡 작업을 할 때래요. 작곡을 하고 어떤 가사를 쓸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는 막 파티가 일어나는데 얼굴은 막 이렇게 미간 찌그리고 막 집중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 희열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분이라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걸 느낄 기회가 전체 대학원 시간이 100이라고 한다면 3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사회적 의미부여 할 수 있는 게 연구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인류가 모르고 있던 지식을 창출해서 논문이라는 결과물로 내는 과정이니까 돈이라던가 세속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이랑 상관없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이 대학원 학계 연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거의 세금으로 연구자들한테 펀딩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공의 지식의 그 넓힘을 위해서 내가 한 연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미를 느끼면서 학계 연구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동의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뿌듯하기도 했는데 저는 약간은 아쉬웠던 게 일단 인류 지식에 공헌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한 작은 공헌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제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충족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작은 사회적인 조그만 의미 그 하나를 너무 크게 보고 계속 해나가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람에 따라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더 개인적인 의미도 잘 부여될 수 있는 분야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구 또 대학원 쪽에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